예,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 발표를 맡은 배정환입니다. 발표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우선 오늘 발표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이 SRF 에너지 회수 시설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부족한 경제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를 이제 인센티브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이제 분석한 거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해외에서는 이 폐기물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이런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인데요. 현황과 또 부담금을 만약에 이 SRF 해수시설에 만약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얼마만큼 늘어나야 되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령과 또 이제 폐기물 반입 협력금,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이제 징수하게 되는 이제 협력금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을 건지를 이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요. 이제 BC 레이시오, 그래서 편익 비용 비율법, 그리고 이제 수연제 가치법, 그래서 MPV,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IRR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대상으로 한 그 SRF 에너지 회수 시설은 정식 명칭이 광주 전남 SRF 에너지 회수 시설이고요. 이제 이 관리 주체는 이제 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나주 SRF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오해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분명히 광주 전남 SRF 에너지 회수 시설이라고 좀 밝혀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고요. 참고로 이 광주 전남 SRF 에너지 회수 시설은 준공이 2017년께 됐고 시험 가동을 그 이후에 2018년에서 19년까지 1년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주와 그러니까 전남이죠. 전남과 광주 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의 어떤 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계속 정지 상태에 있다가 올해 4월에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 운영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기본적인 전제는 3년간의 건설 기간을 잡았고요. 운영 기간은 25년으로 잡았습니다. 설비 용량은 이제 전력이 총 39메가와트 정도, 열이 이제 43기가 칼로리 퍼 아워. 약간 이제 정우영 박사님이 이제 조사하신 거하고 좀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 받은 이제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열병합 발전을 하면 열과 전기가 동시에 생산이 되는데 전력은 이제 그 개통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판매 단가가 이제 그 당시에 판매 단가를 현행화해서 킬로와트아워당 84.26원. 여기 S&P라고 되어 있는 건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해서 개통 한계 가격인데요. 통상 발전소에서 전력을 판매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판매 단가는 이제 지역 난방공사에서 공시하는 가격을 86,000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율은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사업이 앞으로 25년간 이제 발생하는 비용과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가치화해야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할인율을 4.5%, 주로 이제 공공투자 사업인 경우에 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광주 전남 SRF 시설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생활 폐기물을 이제 받아서 이제 SRF 그 원료를 만들고, 이 SRF 원료를 이용해서 이제 SRF 그 열병합 발전소로 돌리게 되는데요. 물어봤더니 모델이 원래 3개가 있었답니다. 근데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해서 모델 1과 3만 돌리고 있고요. 모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이제 43기가 칼로리, 전력이 18 메가와트 정도. 그리고 모델 이제
3 같은 경우에는 설비 용량이 그러니까 발전만 가능하고 20.8메가와트 이렇게 이제 해서 약 40메가와트 정도의 발전 용량을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LNG PLB가 있는데 LNG PLB는 이제 보조 연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SRF를 이제 태우게 되는데 태우는 그 에너지가 이제 LNG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한난에서 이제 이 SRF 시설을 지을 때 성형 SRF가 있고 비성형 SRF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하시는 분도 훨씬 더 잘하실 텐데, 근데 이제 한난에서는 최종적으로 비성형 SRF를 이제 결정했는데 문제는 이제 나주 인근에 있는 SRF 제조 시설들이 다 성형 SRF를 제조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제 한난에서는 이제 나주에서 들어오는 SRF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비성형은 이렇게 공기 중에 띄워서 쓰는 건데 성형은 무겁기 때문에 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SRF 제조 시설들이 제조는 열심히 하는데 판매처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게 쌓여가지고 악취가 이제 진동을 하고 인근 주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의 핵심이었다라고 이제 봐지고요. 이제 경제성 분석에서는 중요한 이제 수입 항목을 보시면 전체 수입의 한 60%가 전력에서 나오고 한 40%가 열에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연간 판매 수입으로 따지면 전력이 한 107억 원, 열이 한 7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용은 이제 크게 전기를 또 공급받아야 되고 또 SRF를 쓰고 LNG, 유동사, 용수, 또 연간 고정비, 그러니까 고정비를 연간화 비용으로 이제 환산한 수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고정비가 뭐 한 70%, 나머지 이제 전력 등등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정비를 아까 이제 연간 자본화하는 이제 공식이 이제 요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설비 자체의 총 투자비는 2,535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열 배관비는 330억 정도가 되겠고, 이걸 이제 할인율과 내구 연한을 적용해서 이제 연간 비용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2,151억 아니 215억 1,5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LCOE를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거 혹시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이게 LCOE라고 해서 균등화 발전 원가라고 하는데요.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정하는 공식은 이렇게 되고, 앞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산출을 해보면 전력과 열 그리고 전력과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이제 그 균등화 발전 원가가 있고요. 그래서 킬로와트아워당 한 131원 정도가 이제 그 총 에너지 생산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이제 건설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수입이 없겠죠. 그래서 건설 비용이 3년간에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보고 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현행화시켰죠. 현재 가치화 시켰을 때 이제 플로우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총 합계를 보시면 이 총 비용의 총 수입의 현재 가치로 보면 2,469억 원 정도 되고요. 총 비용의 현재 가치를 보면 4,92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비용이 이제 높기 때문에 이 시설은 이제 지원이 없으면 계속 수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BC 그러니까 편익 비용 비율법으로는 0.5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 순 현재 가치로 따지면 마이너스 2,46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내부 수익률은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네, 다음. 그렇다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면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약 78원 정도를 킬로와트아워당 78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2차 중간 보고회 때의 지원율, 그러니까 보조율하고 이제 좀 달라졌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사실 한 일주일 전에 저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걸 이제 열하고 전기를 다 합쳐서 합친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 이제 지난번 72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원하기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왜냐하면 열에 대한 어떤 그 기존의 산자부에서도 뭐 RHO라는 뭐 정책을 검토를 했었지만 어떤 그 에너지 어떤 균질성 문제랄지 측정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못하기 때문에 결국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판매되는 전기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78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렇게 쭉 이제 현행화 시켜서 이제 현재 가치화를 시켜서 합쳐보면 1,352억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그전 페이지로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는 이제 SRF 단가를 톤당 18,000원으로 이제 잡았었는데요. 이제 지난번 2차 중간 보고회 때 지적이 이제 SRF 자꾸 넘어가는데 이전 페이지로 좀 다시 돌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 SRF 단가를 제로로 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BC가 0.5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화했을 때는 마이너스 2,112억 원 정도.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경제성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제 BC를 1로 만드는 보조율을 살펴봤더니 킬로와트아워당 한 66.28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79원 정도 나왔는데 한 2, 3원 정도가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이제 해외에 그렇다면 그 주요 폐기물 그 처리 방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좀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80%가 다 이제 소각 방식이고 나머지가 이제 그 매립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소각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유럽하고 센트럴 아시아가 좀 있고요. 한 18%. 그리고 이제 노스 아메리카가 한 1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트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태평양 쪽이 이제 한 24%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뭐 그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이제 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 가지고 특히 이제 폐기물 에너지화하는 경우에는 최대 총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러니까 폐기물을 활용하는 그 비율이 이제 거의 100%죠. 그래서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다라는 나타 있습니다. 예, 다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거지에 근접해서 설치되어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처리를 깔끔하게 잘 해가지고 이제 소음도 없고 오염도 없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폐기물 재활용 기술이 잘 이제 성공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도시고용 폐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이제 그 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생산하는 이제 일종의 이것도 열병합 생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와 연소 기술이 이제 널리 보급돼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생략하고 여기 보면 이제 RDF, 그래서 이제 SRF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SRF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RDF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RDF 이제 기술도 미국에서 많이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그다음에 이제 해외 매립세 현황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게 해외에서 말하는 이 랜드필 텍스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폐기물 처분, 그러니까 매립에 대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과 유사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를 살펴봤을 때 가장 그 매립세가 세게 때리는 국가가 벨기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대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톤당 14만 4천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5,000원 정도니까 10배 가까이 높게 때리는 거죠. 다음. 그다음에 이제 EU는 이제 뭐 그 국가별로 이제 상이한데요. 그래서 독일은 아예 이제 매립 금지를 다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아예 텍스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고, 뭐 그 외에 네덜란드도 한 44,000원, 이제 프랑스도 뭐 이렇게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허가된 경우에도 통상 이제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다음. 그 외에 이제 뭐 영국도 이제 최근에 그 또 요율이 이제 올라가서 최대 12만 6천 원까지 이제 부과를 하고 있고요. 핀란드도 9만 원대, 덴마크 8만 원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스웨덴도 이제 6만 8천 원대, 거의 7만 원대죠. 다음. 자, 그래서 우리나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폐기물을 이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건설로 나누는데, 저희는 이제 포커스를 생활 폐기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립하는 경우에 톤당 15,000원, 소각하는 경우에 톤당 10,000원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보조금 요율을 산정했을 때 뭐 적게는 한 60원대에서 많게는 이제 거의 80원대까지 킬로와트아워당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처분 부담금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재원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방법이 되고, 그러면 얼마나 확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다음. 그리고 그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생활 폐기물 2019년 기준으로 이제 발생량을 이제 살펴보면요, 톤당, 그러니까 일일 이제 전체 생활 폐기물이 이제 4만 6천 톤 정도 나오고요. 이제 그 혼합 배출이 한 2만 1천 톤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뭐 재활용 소각 매립해가지고 이제 매립량을 저희가 봤죠. 그래서 매립량이 1일 4,575톤이고,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67만 톤 정도가 매년 매립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SRF의 이제 그 회수 시설에다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전히 광주 전남 SRF 해수 시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연간 한 120억 정도는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왔고요. 다음.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167만 톤에 대한 부담금을 톤당 15,000원으로 봤을 때 약 그 연간 25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좀 무리한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이 금액을 전부 다 그 SRF 해수시설에 지원하는 걸로 쓴다면 약 2개 시설 정도를 지원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부담금을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래서 부담금을 이렇게 쭉 바꿨을 때 이제 뭐 5만 원부터 시작해서 14만, 벨기에 수준이 14만 원대까지 올리게 되면 최대 24기에 해당되는 SRF 에너지 회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다음. 그래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 관련 이제 법률인데요. 뭐 이 부분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상 세입으로 잡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용도를 보시면 이제 크게 7가지 용도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3번 정도가 해당이 되겠는데,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다음. 그리고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그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이 반입됐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입 협력금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반입 수수료의 2배 범위 내에서 반입 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저희가 1차 중간 보고회 때 검토했던 정책이 WEC와 이제 RHO고요.
이제 2차 중간 보고회 때 검토했던 것이 이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상향 조정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검토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이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을 에너지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리뉴얼블 에너지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작용을 해서 결국 산자부에서도 이제 최근에 와서 그 RPS 상의 REC 가중치를 이 비재생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로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환경부에서 핸들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환경부에서 핸들링을 할 경우에 그럼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 이제 WEC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WEC가 정착이 되려면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RPS 같은 어떤 의무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폐기물 에너지는 워낙 성상이나 발생지나 또 에너지의 어떤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력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전력은 전력 계통을 통해서 균질된 그 상품이 그 공급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매저하기가 쉽지만 이 열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힘들다. 또 하나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공단하고 전력거래소에서 단연간의 RPS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 형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WC도 결국은 시장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티피킷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거래하게 하려면 일단 거래소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 매립상의 어떤 한계 문제 그리고 지자체 간의 갈등 문제와 같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제도가 필요한 WEC나 RHO는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현재 기존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올린다랄지 아니면 반입 협력금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랄지 아니면 정이 안 되면 폐기물 매립세를 신설하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